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릴 안될 과학의 레알 짧은 과학 긴급 과학 약입니다. 술자리에서 친구들에게 다짜고짜 인공지능에 대해 물어봅니다.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참 술맛 떨어지게.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개발된다면 무서워요. 미래의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력에 비하면 제 친구들은 인공지능에 대해 잘 모르거나 막연히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학습법,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미칠 변화! 인공지능의 파급력은 왜 어마어마할까요? 이전 컴퓨터와 다르게 모든 분야에서 학습을 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럼 학습이란 무엇인가? 여러 경험을 통해 패턴을 얻어내고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학습입니다. 술을 마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부터 안 마셔야지. 고백을 하면 차이니까 홀로 살아야지. 이 학습의 끝판왕이 인간인 줄 알았건만 기계가 학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라고 하는데요. 기계학습이 놀라운 이유는 우리가 학창시절 각 과목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 다 달랐듯이 기계도 문제의 종류, 난이도에 따라 학습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문제에 따라 기계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 학습을 할 수도 있고 야간 자율학습으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문제들은 그냥 간단한 학습만으로 다음 문제들을 풀 수 있는 반면 어려운 문제는 복합적인 방법으로 학습해야 다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용하는 기계 학습 방법이 다르게 되고 이를 크게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출발! 먼저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지도학습 등판! 선생인 인간이 학생인 기계에게 문제와 함께 정답도 줍니다. 자 이건 문제지, 자 이건 정답지. 우리는 어린 시절 정답지를 그저 베껴서 숙제를 해결했다면 기계는 문제지와 정답지를 계속 비교해보고 일정한 패턴을 찾아냅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문제지와 정답지를 받아볼수록 다음 문제에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문제에는 정답이 없다. 그래서 등장한 기계판 야간 자율학습, 바로 비지도학습 등판.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이 참 좋은데 누구에게 추천해주면 좋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 있는 여러 영상들의 시청자 데이터를 가지고 기계가 스스로 학습합니다. 특히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저런 분류를 하다가 일정 패턴을 파악합니다. 삐립삐립 이 채널의 시청자 무려 90% 이상이 남성이고 만 25세 이상이 80%이군. 그리고 주로 퇴근 시간에 보는군. 그래서 비슷한 사람에게 추천. 덤으로 영상 전에 맥주와 면도기 광고 노출. 이런 식으로 비지도 학습을 통해 데이터를 군집화해서 패턴을 찾아내고 다음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도 학습과 비지도 학습은 기계가 수동적입니다. 데이터를 받은 상태로 학습을 해나가는데요. 강화 학습은 좀 다릅니다. 능동적입니다. 스스로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고 잘하면 상을 받습니다. 못하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스스로를 강화 학습 환경에 자주 집어넣곤 했습니다. 몹들 좀 잡으면 레벨이라는 상을 받고 레벨 올리면 좋은 장비를 착용할 수 있는 상을 받고 또 미션을 받고 깨면 상을 받고 특정 기간에 게임을 많이 하면 또 보너스를 받고 학점은 못 받고 아무튼 이런 원리로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강화학습이라 합니다. 실제 강화학습 분야 연구를 급격히 발전시킨 것도 게임입니다. 승패 구분 즉 결과값이 확실하고 컨트롤이 가능한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무수히 만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벽돌 깨기 인공지능, 바둑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인공지능 이렇게 빠르게 발전한 인공지능들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다른 분야에 적용된다면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것이죠. 기계의 학습법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섭섭합니다. 큰 분류인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계가 문제의 성격에 따라 문제를 학습하는 굉장히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방식들 중 인간의 뇌, 뉴런을 모방한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경망 학습이라고 합니다. 신경망 학습은 1940년대 때부터 개념이 있었는데요. 초기 신경망 학습은 다른 학습법들에 비해 성과가 별로였습니다. 신경망 학습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받아 빠르게 연산 작업을 수행했어야 했는데 그 당시 하드웨어나 네트워크 환경이 못 받쳐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빅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발전하면서 여러 기계 학습 알고리즘 중에 신경망 학습이 두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망 학습이 좀 심화된 버전을 우리는 딥러닝이라 부릅니다. 즉 딥러닝은 기계 학습의 일부인 것이죠. 그런데 딥러닝이 워낙 깊게 학습하다 보니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다른 방법에 비해 잘 해결하면서 모두 딥러닝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특히 기존 기계 학습에서는 주어진 데이터에서 특징을 추출하는 과정에 사람이 많이 개입됐었는데요. 딥러닝은 학습할 때 인간의 뉴런 신경망처럼 여러 계층을 만들어 주어진 데이터를 비교적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적으로 사람이 개입될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죠. 이 다양한 계층에서 입력 신호를 가공해서 출력값을 도출하기 위해 각종 활성화 함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학 공부 열심히 해야겠죠. 이런 딥러닝 안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추출과 분류의 기능이 특화되어 있고 문장 분류나 얼굴 인식 등에 잘 사용되는 합성곱 신경망 CNN, 반복적이고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돼서 음성 인식이나 번역 분야 등에 잘 사용되는 순환 신경망 RNN,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고안된
관련된 가장 핫한 방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General Adversarial Network, 바로 간 아닙니다. 겐 잘 지내니? 겐입니다. 겐은 2014년 이름부터 사람 참 좋을 것 같은 이안 굿펠로우가 고안해낸 방법인데요. 이 방법에 대해 페이스북의 인공지능 연구를 이끄는 얀 르쿠는 이렇게 호평했습니다. 겐은 머신러닝 분야에서 10년간 나온 아이디어 중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다. 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과해야겠죠? 겐은 두 개의 모델이 서로 대결하며 학습하는 것입니다. 겐을 설명하는 유명한 예시인 위조지폐와 경찰 모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모델은 위조지폐를 만드는 위조지폐범입니다. 다른 한 모델은 위조지폐를 감별해내는 경찰입니다. 먼저 경찰에게 진짜 데이터인 진짜 지폐, 레알 돈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경찰은 진짜 지폐가 가지고 있는 특성, 패턴을 학습합니다. 진짜 지폐들을 경찰에게 보여주면 100점 만점 중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위조지폐범이 위조지폐, 즉 가짜 데이터를 마구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터무니없는 지폐를 만들어 점수가 매우 낮겠죠. 경찰은 쉽게 위조지폐를 구분해냅니다. 위조지폐범은 경찰이 불리한 점수를 바탕으로 이를 알며 다시 열심히 위조지폐를 만들어냅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점수를 100점에 가깝게 올리다 보면 결과적으로 위조지폐가 진짜 지폐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하면 이 방법을 통해 한 연구팀은 인간 얼굴같이 생겼지만 실제 존재하는 인간의 얼굴이 아닌 초상권이 없는 사진을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2018년 인공지능 스타크래프트 대회에서 우승한 우리나라의 사이다 팀도 이 겐의 일종인 디포그 겐을 활용하여 전설의 원순철 씨도 울고 갈 맵 예측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 맞게 최적화되어 설계된 학습 방법의 발달로 인해 인공지능은 지금 이 순간에도 CNN, RNN, 겐 등의 방법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도 데이터로 저장돼서 우리 채널의 흥망성쇠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 쇼핑할 때 우리의 구매욕을 자극하는 아래에 뜨는 추천 리스트들, 그리고 전 애인을 친구 추천해주는 야속한 SNS 속에도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더 이상 체크 난방을 입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가상의 스타일리스트가 최신 트렌드와 각각의 개인 선호도 등을 반영해 최적의 파숑 스타일을 추천해줍니다. 페알못들 쏘아리 질러! 최근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축구나 야구의 머니볼도 이미 인공지능으로 실현되고 고도화됐습니다. 20만 명이 넘는 선수들의 자질, 재능, 가치, 성장세가 게임같이 기록되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엑스레이나 CT 판별 등 의료 진단 분야에서는 이미 판독보조 인공지능이 허가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최적화된 신약 개발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영화 헐에서 나왔듯이 인공지능 애인이 나오는 것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에서도 성능이 높아진 인공지능을 다방면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가 가능한 인공지능 챗봇은 마치 개인 비서같이 자동으로 업무를 보조해줍니다. 모두를 위한 자비스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의 고객 상담 업무도 인공지능이 조언을 해줍니다. 진상, 주의 요망, 진상. 간단한 응대는 이미 인공지능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물류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를 혁신하다 보니 각 나라에서도 인공지능 연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나라이지만 인공지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우수한 인력이나 데이터 측면을 보았을 때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는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인력과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분야인 반도체나 자동차, 스마트폰 등의 제조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개발한 인공지능의 큰 파급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 이미 만들고 계시겠죠? 걱정 마세요. 바로 삼성 SDS의 인공지능 기반 인텔리전트 팩토리 등판,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들어가는 리소스는 최소화하고 공정은 최적화해서 생산성을 증가시키거나 품질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 패턴을 분석해서 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 콘텐츠 분야에서도 인재와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자! 지난 인공지능의 태동편에서부터 이번 영상까지 기계학습의 발전 과정과 함께 기계학습의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그 응용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인류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계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시켰고 실제로 많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영역에서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변화는 이제 더 이상 놀랍지가 않습니다. 이미 바둑기사들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의적인 수를 역으로 공부하고 있고 바둑계는 인공지능에 의해 변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2019년 11월 15일 유럽 연구팀이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인공지능이 양자역학을 배우고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양자역학의 비밀이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일까요? 우리는 인공지능을 통해 학습이라는 영역마저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습 다음에는 어떤 영역들이 패턴화되고 모델링될 수 있을까요? 꿈이란 무엇인가? 창의성이란 무엇인가?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을 물리적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인류의 지식과 생각의 지평을 넓혀줄 것입니다. 솔직히 두려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런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더 잘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모두가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지켜볼 수 있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컨트롤할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 그대로 우리 개개인 모두 그리고 인류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가장 핫한 과학 인공지능 삼성 SDS와 안될 과학약이었습니다.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잊지 마시고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